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오늘부터 날씨가 좀 풀려서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 겨울의 터널을 벗어난 걸까요? 자, 3월도 뭐 쌀쌀했다, 따뜻했다 이렇게 가겠죠. 자, 일교차가 크니까요. 외출할 때 옷차림 신경 쓰셔서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권은요, 당 내에서 또 당대당 권력투쟁과 격돌이 아주 치열한데요. 정부는 또 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을 강한 노조 압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이 참 거칩니다. 보도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딱 사이즈가 건폭이네 이렇게 말한 후에 언론도 정부도 이 신조어를 며칠 새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건폭. 자, 이거 언어 정제 과정이 좀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야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자, 여당은 당장 대통령 모독이다. 사과하라. 또 난리가 났죠. 자, 이 언어 사용의 품격에 대해서 서로 좀 금도를 알고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말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행동으로 이어지는 생각과 행동의 다리가 바로 말인 것이죠. 자, 말을 줄이고 좀 좋은 말, 의미 있는 말, 생산적인 말을 하시고요. 봄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삶을 돌아보고 챙기고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특집 30분 인터뷰가 잡혀 있는데요. 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를 모시고 현재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까지 만나봅니다.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죠. 디저트송.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자, 한국은행 소식이 첫 번째입니다. 1년 반 동안 이어왔던 이 기준금리 인상, 박 기자님, 네. 드디어 그 행진을 일단 멈췄군요. 그렇습니다. 2021년 8월 그때 이제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네. 이른바 이제 코로나 사태 때 많이 낮췄던 이 금리를 정상화하는 데 나섰어요. 뭐 그 뒤로 지난달까지 1년 5개월간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가 이번에 깨지게 됐고요. 연속 인상 기록도 7차례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가 조정 없이 동결이 됐는데요. 역시 지금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좀 그렇죠. 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물가가 어떻게 할지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우리 이제 GDP 성장률이 네. 좀 부진한 상황.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그런 네. 모습이 있었고 올해 1분기까지 역선장이 이뤄질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사정을 좀 고려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이 1.7%에서 1.6%로 또 낮췄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우선은 동결하고 지켜보겠다라는 건데 뭐 아직까지는 동결로 쭉 갈지 아니면은 한 차례 뭐 더 인상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물가 흐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가 흐름에 달려 있고 또 미국 연준도 지켜봐야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물가를 잡아야 한다. 네. 이게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높일 수밖에 없었지만 경기 침체를 감수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진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물가에 달려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의 3.6%에서
3.5%로 낮췄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그동안 금리 인상을 이어왔던 효과가 어느 정도는 이제 발생을 했다. 이제 물가 네, 상승률의 상승 추세는 꺾어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이제 3.5%는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원래 한국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이제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은 보통 이제 2%를 잡기 때문에 네. 3.5%만 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뭐 이제 많이 좀 낮아진 상태고 또 지금 경기 침체 이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늘에서도 이제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금리를 이제 동결하는 조치를 이제 세운 것 같은데요. 다만 좀 걱정되는 거는 지금 이제 박정호 기자님 짚어주신 것처럼 일단 경제 성장률이 크게 꺾이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1.6%면 이제 OECD 평균 1.8%보다도 낮은 수치이고 뭐 우리가 내심으로 이제 항상 이제 경쟁하고 있는 일본보다도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에 울리고 있는 신호가 상당히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또 이제 내년도 수치를 전망했는데 2024년은 일단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좀 반등을 해서 2.4%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올해보다는 조금 더 꺾여서 2.6%로 전망을 했는데 상반기에 좀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부에서 오늘 특별히 30분 동안 이제 경제 전망, 부동산 전망 다룰 테니까 자세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저는 주진영 대표가 몇 번 나오셨는데 네.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도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벌써 걱정이 됩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어제 이게 미처 전달해드리지 못했던 소식인데 계속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자, 어느 정도로 나온 겁니까? 네, 합계 출산율 0.78명입니다. 네. 그래서 2021년보다 0.03명 줄었어요. 이것도 이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출산율이 나온 거고요. 2013년부터 돌이켜봐도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 출산율 꼴찌를 우리나라 기록하고 있다. 이 부분이 눈에 띄는 거고 이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이 1.59명이거든요. 여기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0.59명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서 부산이 0.72명, 인천 0.75명 순이었고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 1.12명이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합계 출산율은 이 통계청이 2021년 12월 내놓은 장래 인구 추 계상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인데 이게 시나리오가 여러 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중에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합계 출산율이 2025년까지 0.61명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지난해 출생아 수를 봐도 24만 9천 명입니다. 이게 2021년보다 4.4% 감소를 했고요. 이 출생아 수를 보면 2002년에 49만 7천 명이었지만 20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출생의 문제 너무 시급하게 우리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정부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약 280조 원을 투입했어요. 네. 정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효과가 미미했다. 네. 어떻게 하면은 돈을 효과적으로 잘 쓰고 좀 돈의 가치를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남아있는 난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또 사교육비 부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앞으로의 저출생 이 증가가 좀 어떻게 바뀌는지 달려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좀 근본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 게 제일 낮은 곳이 서울, 그다음이 부산, 그다음이 인천. 대도시에서는 정말 아이 낳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이걸 반증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세종이 제일 높다 그러면 전국의 세종시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 어떤 아이를 많이 낳는 요인이 뭔지를 분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세종시는 정부가 이제 행정도시로 계획해서 만든 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획해서 만들고 정책을 투여하면 실제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출생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지표를 또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그런 셈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꼽는 게 공무원 중심 도시다 보니까 이제 직업 안정성이 높고 육아휴직 같은 게 이제 남녀 평등하게 좀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 있고 그리고 공립 어린이집이나 육아 관련된 시설들이 잘 돼 있다. 직장 내 육아 시설이 잘 돼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정부가 효율적으로 정책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걸 또 반증하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여당 내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
오랜만에 침묵을 깨고 이 출산율 정책과 관련된 비판을 좀 이 쏟아냈습니다. 문제를 끄집어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좀 겨냥을 하기도 했는데 이 얼마 전에 이제 해임됐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나경원 전 부위원장 사례를 꼽으면서 해임됐죠.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임명됐다가 정치적으로 해임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위기 극복에 신념을 가졌다면 이런 식의 임명과 해임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네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했더라면 진짜 전문가를 정책적인 어떤 방향성에 입각해서 임명했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정치적으로만 이용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과 위원회를 만들고 이제 시행을 해왔는데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다 허사였다라는 거를 지적을 하면서 임기 1년이 지나가는 윤석열 정부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뭘 하고 있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해임되는 과정에서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정책을 말했다가 이제 해임됐던 거 그거를 꼬집으면서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대체 뭐냐? 대통령과 정부는 이 질문에 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인 대안을 내놔라. 이런 비판을 내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해임 그 과정이 시작될 때 말씀하신 하나의 이제 부위원장 입장에서 해법을 얘기했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그거 정부 정책 아니다. 개인 의견일 뿐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사태가 커지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이게 저출생 고령화.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해법이 뭐냐 물어보면 정치권, 정부, 또 국민 개개인도 그냥 이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죠. 그럼 뭔가 좀 뾰족한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맡겨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기간도 한정적이고 그렇죠. 금액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거 육아휴직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아이를 한 명 더 낳는 뭐 2명 이상 낳게 되면 이걸 또 맞벌이하면서 케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안심하고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국가가 이 부모들의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네네. 경제적으로 그렇고 심적으로 그렇고 이 실질적인 방법을 이제 정말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정치인들이 육아는 국가의 책임이다. 책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윤 대통령도 사실 이제 대선 과정에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정말 그러한가 이런 부모들에게 물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죠. 자,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막 달리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들 4명 어젯밤 3차 TV 토론회 가졌는데 자, 임평론가님. 네. 이 치열한 공방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그러니까 뭐 사실 KBS 주간으로 맞습니다. 열린 네. 토론회다 보니까 좀 밤 늦게 열렸는데 뭐 저도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같이 네, 이제 보시는 네, 네.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토론회에 대한 어떤 관심이 뜨겁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온통 김기현 후보의 소위 KTX 울산 역세권 시세 차익 의혹에 네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나 천하람 후보나 황교안 후보나 다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 포화를 쏟아냈고요. 특히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매섭게 지금 김기현 후보를 몰아세우고 있는데 이 김 후보의 그 부동산 관련된 문제 제기를 했던 울산 MBC의 PD가 이 사안을 이제 보도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후보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네네. 여러 건을 제기를 했는데 모두 이 법원에서 이 무죄다. PD가 무죄다 이렇게 판결을 받거나 언론은 혹은 제기할 만한 문제였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이제 항고가 기각당하거나 네네. 민사소송을 패소하거나 이런 결과로 끝났다. 그래요. 라고 짚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무혐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의혹이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방송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네네. 공인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MBC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에 가보면 왜 하필 도로를 그쪽으로 내려고 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면서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거듭 또 주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사실 답변 내용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송철호 울산시장 시절에도 네네. 도로 계획이 그대로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은 뭐 민주당에서도 문제 없다고 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이제 반박을 내놓고 있어서 이 논란은 좀 계속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마침 또 오늘 아침에 김기현 후보가 직접 따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가졌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또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다만 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특히 땅값과 관련해서는 또 명확한 네. 얘기를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쪽에서는 인근의 땅값이 평당 183만 원에 거래된 데가 있다. 그러면 1000배가 넘는 시세 차익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공시지가에 기반해서 반박을 하거나 혹은 시가를 얘기할 때도 근처에 평당 2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넘기는 어렵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부동산 가치가 더 낮기 때문에 그보다 뭐 반값도 안 될 거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제가 아까 계산해 봤을 때는 평당 20만 원으로 계산해도 70억이더라고요. 3만 평이 넘죠. 네, 3만 5천 평 정도 되기 때문에 70억이면 여기서 나온 수익만 하더라도 상당한 상황이라 그러니까 뭐 의혹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어쨌든 그만큼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게 사실이면 이것도 이 논쟁도 지금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박 기자님,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의혹에 휩싸인 울산 땅을 직접 보러 가겠다. 사실 천하람 후보가 우리가 이 인수하려고 합니다. 이런 네. 얘기도 했어요. 가격을 제시하시오. 그렇습니다. 예고했는데 언제 갈까요? 지금 뭐 간다고는 예고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페이스북에 뭐 갔다 말았다 뭐 이런 얘기는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고를 한 건데요. 어제 토론을 본 이 전 대표가 황 총리님이 너무 하시는군요. 자꾸 현장 그러시는데 내일 제가 울산 현장을 직접 가겠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현장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95% 할인받아서 땅을 인수하겠다. 이렇게 썼고 또 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김 의원에게 의혹이 제기된 그 땅 주소가 기재된 관보 주소도 페이스북에 첨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오늘 정도에 가서 현장은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지금 관심이 좀 모아지는 것 같고요.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래서 지금 얼마라는 겁니까? 그래서 가격을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고 이준석 전 대표는 대충 보니까 1,800배가 아니다. 200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주장을 하려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슈 대응하면 총선 하면 망하는 거다. 이렇게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이게 당내 경선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당원들이 100% 투표인데 지금 다른 경쟁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자 이런 의혹을 가진 당대표가 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문제되지 않겠느냐. 심지어 이제 계속 천하람 후보는 울산의 이재명 뭐 이런 또 이제 프레임까지 이야기를 했던데요. 자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3차 TV 토론까지 끝났습니다. 중반을 훅 넘어서 이제 종반으로 가고 있어요. 자, 임평론가님, 최근 여론조사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 상으로는 김기현 후보가 여전히 압도하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나온 조사를 보면 이제 김기현 후보가 40%를 넘는 지표로 1위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자, 이제 제일 또 관심인 게 과연 뭐 과반을 넘겨서 1차 투표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과반이 못 미쳐서 결선까지 갈 것이냐 간다면 또 상대는 누구냐 이 궁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이제 1,004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에서 그 중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제 413명인데요. 김기현 후보가 44%를 이제 차지했고 안철수 후보가 22.6%, 천하람 후보가 15.6%, 황교안 후보 14.6% 순이었으니까 순위 자체는 그대로인데 안철수 후보가 다소 이제 하락세. 김기현 후보가 어쨌든 1강 구도로 이제 붙이는 양상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그리고 천하람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각각 6.2%포인트, 7.6%포인트씩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상당히 다른 후보들은 높은 상황이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크게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다 보니까 천하람 후보 측에서 계속해서 2위와 3위가 바뀌는 실버 크로스가 이미 일어났다. 이제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는 최대한 결선 투표에 가깝게 지금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이제 한 번의 TV 토론이 어떻게 이제 양상이 펼쳐질지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 당원 조사는 이제 아무래도 조사가 어려우니까 이게 참고 지표예요. 이대로 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직 그 누구도 과반을 넘기진 못했다. 하지만 1위 후보가 압도하고 있다. 지금 보면 2, 3, 4위를 합치면 1위를 넘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결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호기심,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자 대결을 이제 가상으로 해봤는데 이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제 김기현 후보가 50.1%가 나오고요. 안철수 후보가 37.6%니까 결선에 가면 여전히 이제 김기현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2시 40분 넘기고 41분 향해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이슈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도로 위에는 상습 정체 구간 위주로 더딘 흐름 보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6km가량 막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정체입니다. 환관휴게소 부근 2차로와 3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 영향으로 영동 나들목에서 환관 나들목까지 밀리고요.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구리 쪽입니다.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40분 소요되고요. 올림픽대로는 잠실 방향으로 동작대교부터 이어진 극심한 정체는 영동대교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부부간선도로 종안분기점 쪽으로 묵동 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까지 막히고요. 반대 구리 쪽 역시 같은 구간 지나기 어렵습니다. 점심시간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오전에 기자간담회 예정이 있었거든요. 박 기자님, 이 간담회 진행됐습니까? 네, 1시간여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만 45분을 할애할 정도로 1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근데 모두 발언이 45분이에요? 네, 45분 정도 진행될 정도로 그만큼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뭐 기자들이 취재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상세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두 가지로 영장이 청구된 건데요. 하나하나 사안별로 조목조목 비판을 했는데 이 사건은 바뀐 게 없는데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 이렇게 우선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는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됐다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재수사가 이루어졌고 갑자기 구속할 중대 사건으로 바뀌었고 대장동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2018년까지 벌어진 일인데 그동안 박근혜 정부도 저를 탈탈 털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러던데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주어의 이재명이 거의 없다라고 영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장에 보면 이재명이 돈 받았던 내용 하나도 없고 찾아낸 게 없다 보니까 검찰에 포획돼서 궁박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해서 좀 번복된 진술을 만들어내고 그에 기초해서 검은색을 흰색으로 흰색을 검은색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게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검찰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이 계속해서 영장을 만약에 계속 치게 되면 쪼개기 영장 청구 등이 이어질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국경을 넘어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도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화 시대에는 담장도 없애고 대문도 열어놓고 사는 게 맞지만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 상황이 본질적으로 엄혹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미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강경 발언을 하면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치면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좀 깜짝 놀랄 만큼 거센 이제 또 비판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아주 강하게 역비판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뭐 어떤 비판 발언이었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네네. 드리자면 뭐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냐라는 거는 사실 예전에 박근혜 특검 당시에 네네네. 이제 윤석열 당시 검사 좌천됐던 윤석열 검사가 돌아오는데 그렇습니다. 특검에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죠. 특검에 이제 수사팀장으로 복귀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좌천됐던 거가 감정에 실리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했더니 이제 이런 답변을 했었는데 네. 이 발언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냐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을 이제 직접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하냐? 가만히 맞아라라고 하는 게 깡패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깡패라는 발언을 단어를 자주 활용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요즘 이 건폭 같은 단어. 아니, 그래서 이제 네. 양쪽에서 다 네. 건폭도 이제 결국은 이제 건설 폭력배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발언이라든지 혹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깡패라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네네. 뭐 그런 거를 이제 의식하고 좀 사용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형과 형수에게 표륜적인 쌍욕을 쏟아내던 이재명의 맨얼굴이 그대로 드러났다. 국회의원직 뒤에 숨어서 당대표직 뒤에 숨어서 감옥행을 피하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대표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인성의 바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를 향해 쌍욕을 퍼붓고 있다면서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유, 참 격해요. 참 걱정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박 기자님. 네. 일단은 당장 이제 3월 임시국회 이 문제가 여야 논란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바로 이어서 열어야 한다. 민주당. 그리고 아니다. 바로 열면 안 된다. 이게 방탄이다 하는 또 이제 국민의힘. 지금 이 개회의를 둘러싸고 아직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죠? 그렇습니다. 어제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만나서요. 네.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3월 6일 아니면 3월 13일 그때 3월 임시국회 열어야 된다. 그 생각에 변함이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3월에 처리할 법도 있지만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며칠은 국회를 안 열어도 된다. 며칠은. 그렇습니다. 더구나 3월 1일에 예. 2월 임시회가 끝나는 거죠? 2월 28일에 끝나고 28일에 3월 1일부터 열 수 있는 거죠. 3월 국회를. 네네네네. 그런데 3월 1일 3.1절 그날 또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날 뭐 순국선열 기린 날이고 휴일인데 국회 연다는 거 그 자체가 빈틈 하나 없이 방탄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국회법에 보면 2월부터 6월까지는 매달 1일 그다음에 8월은 16일 임시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법대로 2월부터 6월까지 국회를 연다고 돼 있고 그것도 1일부터 30일 동안 연다고 돼 있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3월 6일 뭐 3월 13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그 3월 6일 국회 열리기 전에 그 며칠 동안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식으로 검찰이나 뭐 뒤에 숨은 대통령실이 부추겨서 다시 영장 청구하게 만들려는 뭐 그런 속셈도 있는 게 아니냐. 네. 오히려 그 기간을 이용하려는 그런 속셈이 여건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펼쳤습니다. 네,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또 3월 8일은 뭐 이제 여당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 다 결과에 또 귀추가 주목이 될 텐데 네. 지금 2월 말 3월 초 3월 임시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격화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임시국회 소집이라는 게 이제 국회법상으로 보면은 제적 의원의 이제 4분의 1만 찬성을 네네네.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임시국회를 3월 1일자로 이제 소집하는 조치를 강행하지 않을까 네네. 또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여론의 지표나 방향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그걸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은 쉽게 소집할 수 있다. 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론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를 보죠. 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도 지금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지금 어제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서서 네. 경기도청에서 또 입장문을 내기도 했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중이라고요? 네, 지금 보면은 경기도청 청사 내 경제부지사실 또 행정 1부지사실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소통협칙과 기획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등도 수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장 유효기간이 다음 달 15일까지로 돼 있는 상황이었고 어제 다 못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을 포함해서 도청 관련 부서 22곳, 도의회 상임위원회 3곳 같이 그러니까 모두 25곳을 압수하겠다라고 경기도가 설명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한 곳이기 때문에 네네.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게 이 법조계의 설명인데 어쨌든 이 뇌물 사건에 대해서 그것도 있겠지만 대북송금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검찰이 박차를 좀 수사에 가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현재 도지사가 김동연 도지사란 네, 말이에요. 네. 어제 제가 입장문을 보고 이게 뭘까 그랬던 거는 아니 왜 전임자를 수사하는데 현 도지사 PC를 가져가겠다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 강한 메시지를 냈죠.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현 도지사 PC가 왜 필요하냐라는 문제 의식도 들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 너무 잦고 네네.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다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을 이제 표출을 한 겁니다. 많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정현 지사가 이제 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취임 이후에 이제 지난해 7월에 취임을 했는데 네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에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경기도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13차례 이상이 이제 진행이 됐다. 네네. 오늘까지 하면 이제 14차례가 되는 셈인데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압수수색의 이제 오남용으로 인해서 네네. 행정이 마비가 되고 그 피해가 이제 도민들한테 돌아가게 됐다라는 예,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이제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경기도청이 지금 신청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는 이제 수원에 있는 이제 오래된 청사를 이용하다가 신청사가 완공이 돼서 2022년 5월부터 신청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본인의 컴퓨터는 취임한 7월부터 사용한 새 컴퓨터인데 그걸 포렌식하면 도대체 뭐가 나오겠느냐. 네네. 이제 이렇게 비판하면서 실제로도 어제 경기도 대변인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검찰이 이제 15분 정도 PC 포렌식을 한 뒤에 파일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뭐 사실은 나올 게 없으니까 아마 그럴 텐데 이런 맥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김동연 지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민주국가가 아니라 검주국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검찰의 주권이 강하다. 뭐 이런 의미일 텐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이거는 좀 고민해볼 지점이 좀 있는 게 압수수색을 법원에 검찰이 청구를 하면 지금 압수수색 발급 비율이 이제 99%.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거치는 구속영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발부 비율이 높은 편인데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에 필요하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내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종 검찰 입장에서는 정치적 사건들을 언론에 노출시켜서 이제 여론을 이제 빌리고자 할 때 남용될 수 있다.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이제 김동연 지사가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예, 자, 이 일제강점기 때 간토 대지진이 있었죠. 조선인 6천 명이 학살됐습니다. 도쿄 도지사가 이 학살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합니다. 이 임경빈 시사평론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7979님 최영일 시사본부 화이팅입니다. 희망을 느끼게 하는 디저트송을 신청합니다. 자,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향푸향이 느껴진 거야. 장범준의 봄 노래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휘날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고유어 명사에 다름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 밑에 리을 받침을 쓰고요. 거기에 음을 붙여서 쓰는데 달리는 일이란 뜻이 있어서 다름을 하다 같이 말합니다. 또 그 다름으로 이렇게도 쓰여서요. 어떤 행동에 여세를 몰아서 계속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소녀는 벌떡 일어나서 그 다름으로 아랫마을까지 정신없이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달리는 일이란 뜻이 있다 보니까 혹시 다름이 동사 달리다에서 나온 표현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 동사 닫다에서 나온 겁니다. 보통 다 밑에 디귿 받침을 쓰는 닫다는 열다의 반대말로 사용할 때가 많은데요. 이때는 닫다가 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닫고, 닫아, 닫으니 등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다름의 경우는 동사 닫다가 빨리 뛰어가다를 뜻하고요.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달아, 다르니, 닫는 등으로 활용됩니다. 말이 땅을 차면서 닫기 시작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참고로 닫는 말에도 채를 친다란 속담은 기세가 한창 좋을 때 더 힘을 가한다는 말도 되고요. 힘껏 하는데도 자꾸만 더 하라고 한다는 말도 됩니다. 같은 뜻의 속담으로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도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 기온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한기가 한결 약해진 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영하 1.8도에서 시작된 서울의 수은주 눈금이 오늘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쪽 대부분 쪽 10도를 넘겠습니다. 온화한 봄 날씨 되겠지만 일교차도 크고요. 서쪽 미세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수소차로 전환해 2024년까지 700대를 공급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오늘 서울과 인천의 경우 오후에 일시적으로 대기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경기와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나 구름 양만 늘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지 쪽은 비나 눈이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내일은 영동과 제주는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만 많이 끼는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영동 지방 또 밤부터는 동해안 쪽으로 비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영동의 예상 적설량 5에서 15cm 되겠고 경북 동해안과 경북 산지, 제주 산지는 1에서 8cm가량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전주 10도 등 6도에서 13도 분포가 되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해지고 파도 높아집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한 건 지난해 2월 이후 1년 만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화하는 폭력의 시대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어제 윤 대통령을 깡패에 빗댄 것을 두고 인성이 바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물가가 이어지면서 물가 수준을 감안한 가계의 실질 소득이 2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난방비와 이자 지출은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편법 증여나 명의 신탁 등이 의심되는 아파트 직거래 276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거래 가격이나 거래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거래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편법 증여나 차입금 거래도 77건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요즘엔 경제 얘기하면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소위 삼고 현상, 그리고 또 경기 침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하락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분석에 모두가 주목하게 되는 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이 나오시면 엄청난 화제예요. 3번 인터뷰를 저희 시사본부하고 하셨는데 모두 조회수가 100만 넘겼고요. 특히 집값 하락이 금리 인상 때문이 아니다. 너무 높아진 집값에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어서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두 번째 인터뷰 300만을 넘겼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아, 자, 지난 출연 이후 벌써 6개월, 한 반년 지났어요. 다시 모시고자 거듭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 나와 주셨습니다. 이게 타이밍이 하실 말씀이 있는 거겠죠?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 그동안에는 이제 뭐 말해봤자 알아듣지도 않고 바뀔 것도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네네. 이제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 이렇게 말하는 투가 이렇게 정의로운 방관자 같은 투다 소리를 들었는데 네.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해서 나쁜 정책을 유지를 하니까 뭐 말 듣든 안 듣든 어쨌든 좀 얘기는 좀 해야겠다 싶어서. 네, 네. 할 얘기는 해야겠다. 네. 지금 또 아직 연초입니다. 2월 말이긴 합니다만. 자, 때마침 오늘 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현재 연 3.5%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7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 자, 이번에 동결 결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1월 달 이제 금통위 결정 나고 나서 1월 말이죠. 23일경인가 추경호 부총리가 네. 어디서 이제 금리 좀 더 이상 안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했어요. 네. 저는 그때부터 이제 정부에서 압력이 들어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또 대통령까지 나가지고 이제 금리 은행을 이제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하나는 정치적인 압력도 작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사람들 머릿속에 안 들어갔으니까 모르지만 작용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하고 시장도 그런데 그것을 눈치를 채고 그 말 있고 나서 1월 말부터 금리 환율이 한 1225원, 30원까지 내려갔다가 1,300원대로 올라갔잖아요. 시장도 그걸 느낀 겁니다. 이거 금리 안 올릴 거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얘기를 갖다 오늘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미 1월에 다 예상되던 시나리오가 실제로 채권 전문가들도 다들 서베이 해보니까 3분의 2가 안 올릴 거라고 생각했다면서요. 네. 다 예상 가능한 얘기였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 금리는 계속 인상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됩니다. 봐야 알겠습니다만. 근데 그 얘기는 결국 정부는 암묵적으로 경기나 부동산 시장 붕괴가 더 위험하니까 정치적으로 물가는 좀 올라도 좀 버티자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연준에서 미국에서 계속 인플레이션부터 잡아야 한다. 경기 침체는 나중 문제다 하고 쭉쭉 올릴 때보다 우리는 고민이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고물가나 인플레는 놔두더라도 경기 침체가 더 걱정이다.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 지금부터입니다. 지난 방송 출연 후 반년 지났다고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시장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난해 말에 깡통 전세, 전세 사기, 빌라왕 사태 이런 게 막 잇따라 터져 나왔고요. 역전세난은 이미 시작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애초에 전세제도 좋은 제도가 아니다. 이거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과도한 담보대출 비율, LTV,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투기를 부추기는 양도세 이런 것 때문에 전세제도가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들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들려주시죠. 네. 작년에 서울 지역에서 지금 부동산원에 의하면 아파트 값이 한 20% 내려갔다고 하고 전세가가 한 40% 내려갔다고 하는데 사실 매매가가 몇 % 내려가느냐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 자꾸 전고점 대비 얘기를 하는데 원래 버블이 있을 때는 버블 최상단 대비 몇 %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몇 년도 값에 가까우냐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 지금 보니까 한 2000년 초반 정도 수준이고 전세값은 한 2000 그때 이것도 한 19년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세값이 이렇게 오르게 된 이유가 뭘까를 갖다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 뒤에는 사실은 전세 대출의 증가가 큰 작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요새 나오는 전세 사기라든가 역전세라는 문제도 사실은 전세 제도의 소위 말하는 낙후성? 그러니까 이게 그 구닥다리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보면 미개한 금융계약 방식인데 거기서 생기는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은 안 하니까 그래서 좀 그 얘기를 해볼까. 전세 문제. 자, 그럼 먼저 그냥 좀 이 큰 얘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전세 제도는 지금 낙후된 제도라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나쁩니까? 나쁜 제도입니까? 전세 제도가 이제 보통 집을 내가 빌리는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금융거래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는 동전의 그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은 금융거래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전세 역시 금융계약입니다. 이제 사적 금융계약이죠. 그렇죠. 전세를 들어가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준 겁니다. 채권이죠. 금융채권인데 이게 사적 금융채권입니다. 개인 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개하듯이. 개처럼. 그렇게 사적 금융계약인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적 금융계약인데 금리가 없어요. 암묵적인 금리가 있을 뿐이고. 네네. 두 번째로는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려받는 사람보다 돈이 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네. 신기한 제도. 집 없는 사람이 집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니까. 제도예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사적 금융계약이기 때문에 옛날에 기회하다가 빵꾸 나면 소위 말하는 개가 말해 무너지면 그냥 기주사고가 그냥 큰일 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 보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제예요. 네. 금융계약을 갖다 은행을 통해서 쓰면 그런 식으로 안 하죠. 그렇죠. 전세난이라든가 역전세난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그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채권자에 대한 권리 보호가 안 되는 계약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는 안 하는데 왜 지금도 할까? 왜 오랫동안. 고소득 국가가 된 마당에도 이것을 계속 할까? 네.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굉장히 오래된 제도죠. 옛날에는 그렇죠. 뭐 도시화로 서울에 집은 제한돼 있는데 막 몰려들다 보니까 전세, 그건 좀 약간의 목돈.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없는 분들은 사월세. 평균 소득은 뭐 4천만 원 되는 나라면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다. 근데 왜 다른 나라는 없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안 없어졌을까? 예. 궁금한데요. 왜 안 없어졌을까요? 근본적으로는 왜 어디서 생긴 문제냐면 첫 번째로는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을 돼서 인간한테 이런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공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적 사람들 사이에서 돈을 갖다 말하자면 빌리는 수단으로 전세가 나오는 겁니다. 주거지를 마련해야 하고. 옛날에 금리 규제를 해서 은행에서 받는 시중금리 대비 은행에서 받는 금리가 낮으니까는 그럴 바에 우리끼리 돈을 갖다 개를 모아서 한 사람한테 빌려주자라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개와 똑같다. 구조는. 똑같은 이치예요. 근데 이 원투원일 뿐이죠. 원투원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근데 99년에 IMF가 이게 가계에 대한 금리 대출을 갖다 안 해주는 것은 나쁜 정책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가계한테도 대출을 해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들어올 때 다른 서구와 마찬가지로 그 담보대출 비율이 높게 LTV를 높게 해줬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세제도는 없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빌리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은행에다 돈 빌리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이제 모기지 받으면 되니까. 근데 이거를 정부는 말하자면 은행 보호만 생각을 해가지고 담보대출 비율을 낮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데 내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집이 값이 100이면 그중에 40, 50밖에 안 빌려주고 나머지는 네 목돈으로 하라고 하니까 집을 갖다 사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나머지 50은 어디서 하느냐. 촌세에서 다시 또 끌어오는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양도소득제도에 큰 맹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나쁜 제도가 뭐냐면 1가구 1주택자는 실수요자다라고 이름 붙여놓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제로 살든 안 살든 무조건 9억 아래면 팔아도 양도세 안 물린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거주를 하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실수요자입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산층이 소위 그 중산층이 된 큰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월급 많이 받든가 아니면은 부동산 투기로 중산층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방법을 놓치기 싫으니까 정부도 뭐 돈 있는 사람 편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양도소득세를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한 번씩 뭐 2년 거주 요건을 잠깐 들어왔다가 뺐다 들어왔다 뺐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안 살아도 상관없다. 안 살아도 양도소득세 안 물린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대표적인 투기 수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돈 좀 모아놓으면 전세 끼고 사서 실제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집 어떻게 처음에 샀느냐 다 전세 끼고 투기해서 마련한 거예요. 좋게 말하면 내 집 마련하는 좋은 수단이지만 사실은 부동산 투기 수단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전세제도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지금 중요한 제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게 새로운 발상인데 그냥 저는 뭐 전세 혹은 뭐 주택 매입
또는 뭐 전월세, 요새 월세 많이 가고 있죠. 이게 그냥 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 재산의 수준이 그 정도 되니까 그 정도로 들어가는 거다 생각했는데 사적 채무 채권 계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금융 관점으로는 와 이거 완전히 좀 이렇게 보니까 그렇다.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상한 제도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왜 나쁜 제도냐면 아까 말한 공익적인 이슈 말고도 이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빌려주니 저 사람이 세금을 안 낸 사람인지 내 돈으로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렇죠? 그다음에는 전세 이사를 가려고 하면은 이사 가는 날 맞춰가지고 집주인, 원래 세입자, 요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모여가지고 돈을 갖다 그 자리에서 탁탁탁 맞추지 않으면 꽉 막혀요 또. 펑크나죠. 이게 얼마나 무식한 제도입니까 이게. 한쪽에서 펑크나면 이사 못 들어가고. 줄줄줄줄 막히는 저 집은 뺐는데 이 집 못 들어가고. 그런 난감한 경우도 저도 보고 했습니다. 자, 이게 좋게 보면 대출과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하는 수단일 수도 있으나 결국은 부동산 투기다. 그런데 이게 정부가 투기판을 깔아줬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행 보호가 더 우선이다 보니 공공금융 대출을 통해서 얼마든지 집을 여유롭게 장만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사적 금융에 맡겨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방식으로. 자, 전세 대출을 늘린 것이 이거 불난데 기름을 끼얹은 격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시면 기억 이제 뭐 진행자 분도 좀 연식이 되셨으니까 기억하시겠는데 저도 뭐 다 경험해 봤죠. 옛날에는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거의 안 해줬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젊을 때는. 그러니까 해줘도 극히 일부 조금 말하자면 얘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집에 전세금을 60을 내야 되는데 나는 50은 갖고 있는데 10 정도가 모자르면 그거 조금 어떻게 해서 해주거나 아니면 직장인 그 뭐 회사를 통해서 전세자금 대출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그랬는데 이것이 언제 터지기 시작했냐면 이명박 정부 때 시작이 됐어요. 2008년 이후. 2008년에 이그젝틀리 정말 정확하게 2008년에 금리를 낮췄잖아요.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금리가 낮춰지면 사실은 금융 채무 채권 관계이기 때문에 전세값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돈 받아가지고 이자가 돌려받자 받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값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주택값은 천천히 내려가는데 전세값이 오르는 묘한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전세값 오른다고 말하자면 이러고저러 신문에서 떠드니까. 그래 그러면은 주택기금에서 전세대출하는 자금을 1조 때려라.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래서 이명박 정권 도중에 한 8차례에 걸쳐서 전세 대출에 대한 한도며 뭐 기금이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렇지만 이명박 정권 말기에 가서는 끼케야 그래봤자 2012년 말에 전세대출 잔액이 22조밖에 안 됐어요. 박근혜 정부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1년 지나가지고선 경기 계속해서 안 좋으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와가지고 빚내서 집 사라. 라고 하니까 거기에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임명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한국은행 눈치 보는 거랑 좀 비슷하게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2.5%였는데 0.25씩 꾸준히 5번에 걸쳐서 낮춰서 2016년까지 1.25로 낮췄어요. 그래서 그때 뭐 제로 금리 된다 이런 얘기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부터 대출이 전세 대출 그러니까 주택 담보 대출도 늘기 시작했지만 1년에 10%씩 뒤에서 또 뭐가 있었냐면 전세 대출도 점점 좀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권 초기에 22조였던 것이 박근혜 정권 말기 2016년 말에는 이게 60조가 돼요. 우와, 3배 가까이 됐네요. 그래서 40조, 3배가 됐죠. 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또 마찬가지 전세값이 근데 2019년부터 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동안에는 뭐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와글와글 떠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민생 대책 해가지고
널어놓은 거예요. 플러스 또 뭐가 들어갔습니까? 주택 임대사업제도. 네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택이 가만 있어봐. 이게 전세 대출도 되는데 임대사업자 해가지고 전세 끼고 임대사업자 하면 되겠네. 네. 이게 신났죠, 그러니까. 그래도 임대사업자가 왕창 늘어났잖아요. 나중에 깨닫고 김현미 장관이 이제 그만해야겠다 싶었을 때 이미 늦었죠. 맞습니다. 문은 열렸으니까. 그래서 2016년 말에 전세 대출이 60조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문재인 정권 말기가 되면 이게 180조로. 어휴, 또 3배. 네. 야,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네. 그런데 저도 이것을 놓쳤던 것이요. 전세 대출 잔액을 한국은행이 공개를 안 했어요. 아, 비공개로 돼 있었어요. 안 올리고 있었어요. 저도 사실 이 숫자가 전체적으로 담보대출이나 아니면 주택 관련 대출이라고 가계대출 넣는데 네네. 따로 전세대출 안에서 얼마나 늘어나는지 전세대출이 많이 느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네네. 액수로는 몰랐거든요.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말하자면 주택 임대사업자 갖고 면 전세대출하고 뭐 이런 거 하고 게다가 이제 청년대출로 해가지고선 또 청년대책이랍시고 청년대출 막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또 전세대출로 막 하니까. 네. 심지어는 이 전세대출 받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갔어요. 그냥 말하자면 나 원래 살던 집인데 더 큰 집으로 전세 이사 가기 위해서 전세대출 끌었어요. 보증금 올려서. 옛날에처럼 내가 50 마련했는데 모자른 10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네네. 아예 50을 빌려갔어 그냥. 네. 그런 사람들도 생겨요. 이러니 문제가 되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그때부터 이게 해야겠다 싶어서 19년 여름부터 공개를 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제 숫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전세 대출이 180조 저번에 작년에 나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우리나라 전세 보증금 채무가 네. 850조라고. 네네. 갑자기 왜 850? 그 이후에 이게 2000년 말 850이니까 그 2021년에도 전세값 올랐으니까 네. 더 올랐겠죠. 한 그렇죠. 900조라고 칩시다. 그렇죠. 그러면 그 돈 중에 한 200조가 전세 대출로 나온 거예요. 네. 이게 제정신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현상으로 드러나면은 전세금이 오르니까는 나 살려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걸 정부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안 했으면 어떻게 했느냐. 전세급이 조금씩 올릴 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네. 시장에서는 완전 전세에서 부분 전세로 바뀌면서 대응을 하고 있었고 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전세 비율이 2014년부터 16년 사이에 한참 내려가요. 네네. 전세가 올라가는 데 네. 따라가니까. 그랬다가 전세 대출 왕창 늘리면서 이게 다시 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만 보고 둘은 생각을 안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책을 서로 상대방 정부 보고선 비난하지만 네. 우리나라는 양당이 똑같아요. 네. 그걸 모르고 이제 소위 대도시에 사는 돈 좀 있는 젊은이들 층이 30, 40대 층이 자기 이익한테 도움이 된다고 싶으면 무조건 이게 말하자면 전 국민의 말하자면 이슈가 된 것처럼 네. 해가지고 그 청년 대책으로 전세 대출 증가를 하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때부턴가 이제 갭 투자라는 말이 아주 일반화됐던 그렇죠. 재테크의 아주 기본적인 그렇죠. 수단으로 네. 청년 대책인가 네. 갭 투자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야, 지난해에 주신 말씀은 이거보다 조금 이제 큰 범주여서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이 국가에서 끌어안을 부분들을 자꾸 민간에게 책임을 떠넘겨서 가계부채가 너무 커졌다. 근데 지금 해 주시는 말씀은 전세만 딱 놓고 보니까 그 안에 또 전세라는 이 제도 구조가 딱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네요. 그렇죠. 지금 뭐 이 청취자분들 또 폭주하고 계십니다. 1340님 전세 없어져야 집값도 하락하고 사회가 제대로 갑니다. 5565님 20대에 전세금 한번 떼인 후로 전세에 대해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거 복구하느라 몇 년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말씀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또 0777님은요. 전세제도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크래프트님도 전세제도 얼마나 좋은 제도인데요. 다만 국가가 운영이나 통제를 잘못해서 그런 거죠. 아니 전세제도가 좋다는 이유가 바로 네. 주택 투기하기 좋은 제도예요. 아 그런 면에서 네. 나쁜 측면 좋은 측면 네. 동전양면. 내 돈을 목돈을 마련했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집을 사면 되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을 가지고 네. 또 집을 사든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 초반에 나왔을 때 말씀드린 건데 DSR을 유지를 하면서 네. LTV를 올려줬으면 네. 다 해결될 문제예요. 네네. 근데 DSR 잡으면 부동산 값 올라갈 것,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못하고. 그건 안 하고. 계속 미뤘죠. 그렇죠. 계속 미뤘죠. DSR은. 결국은 뭐냐면 거대한 전 국민의 폰지 게임이고 거대한 전 국민의 사기극이에요, 이게. 정부가 판을 짠. 네. 아니고 정부가 판을 짜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그보다는 우리나라의 중상층이 네. 정부의 멱살을 쥐고 끌어낸 제도예요.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어느 정 분야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에요. 우리는 정부 단위로 끊어서 부동산 정책 뭐 잘했네 잘못했네 전임 정부 탓이네 현 정부 탓이네 얘기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건 그냥 흐름이 쭉 이어지는데 어느 정부든 거기에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개입을 해서 일을 키워온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맛을 들인 거죠. 아이고, 자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 지금 이 갭투기, 갭투자라고도 불렀습니다만 또 역전세난 이 부작용이 이렇게 터지는데도 지금 전세와 전세 대출이 유지됩니다. 지금 적나라하게 문제를 비판해 주셨어요. 자, 그럼 이게 해법이나 돌파구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고쳐지는 걸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현상 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제일 크고 값이 내려갔을 경우에 이제 정치적으로 내가 이제 독박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아까 거고. 말씀하신 게 최경환 그 당시 경제부총리 나 빚내서 집사라는 말 한 적 없다. 몇 년 후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문재인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출 증가를 그러니까 보세요. 문재인 정권 내내 평균 연간 80조씩 늘었어요. 가계부채가.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 전세 대출은 연간 30조씩 20조씩 늘은 거, 30조씩 늘은 거네요. 네. 그러면 전세 대출만 늘리지 않았어도 전세값은 못 올라갔을 거고 네네. 전세값이 못 올라가면 주택값도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그런 거는 놔두고 무슨 뭐 다가구 주택자 때려잡아가지고 그 사람들 팔겠다 이런 아주 그것도 뭐 인기 영합주의죠. 그 생각을 하고 앉았으니까. 네. 그동안 지역적인 정책만 펼쳐왔다. 근데 그게 두 가지를 지금 짚어주셨어요. 하나는 현상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좀 단기적인 시각. 사실은 어느 정부도 독박 쓰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폭탄 돌리게 하는 셈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0년 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30년 된 대국민 사기극이다. 부동산 이제 개발이 한참 이루어지던 7, 8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개발되어 온. 근데 어쩌다가 장관 2, 3년 하고 대통령 5년 하고 마는데 내가 제 주변에 왜 그걸 내가 터뜨려. 그렇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걸 왜 내가 있을 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애들 안 낳고 이 꼴에 된 거고. 그렇게 결국은 이제 일부에서도 그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출산율 심각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 젊은이들이 내가 평생 벌어도 나는 집 못 사겠구나. 그래서 또 영끌족이 생겼는데. 그렇죠. 지금 그 영끌족이라는 게 바로 20, 30대 중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네. 그나마. 그러면 영끌도 못한 사람들은 어쩌라고 그 얘기는 안 하고 열심히 지네들만 얘기하잖아요. 언론에서도 맨날 자기네들이 영끌족이었기 때문에 기자들부터가 맨날 영끌족 얘기만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영끌족들이 큰일 났다 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대표님만 오시면 30분을 잡아도 그냥 순삭인데요. 끝으로 한 2분 남았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세제도가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없앨 거냐. 첫 어떻게 번째로는 합니까? 어떻게? 전세제도 자체는 사적금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갖다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부가 DSR을 갖다 1년 반 전에 들어왔잖아요. 이거를 꽉 쥐고 대신에 각종 LTV 관련된 무슨 뭐 이주택자는 LTV 30인 사이 이런 소리 할 것 없이 지역마다 다 묶여 있어서 LTV는 민간한테 맡겨도 돼요. 은행한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놓고 대신에 정부는 DSR만 쥐고 있을게 하고 그러면 저절로 점점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세 대출로 이거는 빨리 없애야 돼요. 전세 대출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은행 보고 전세 대출하라고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정부가 보증해 주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보증해 주는 것부터 없애야 돼요. 보증해 주지 마라. 네. 그러면은 자기가 어쨌든 자기 마련한 돈 중에서 대부분을 조달을 하고 네. 일부만 빌려가는 걸로 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전세 보증금의 막 반이나 아니면 80%를 대출로 하는 이 사람들은 없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그 비합리적이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도움이 되는 전세 보증금 제도를 빨리 없애고 그러니까 국가가 보증해 주는 거 없애고 민간이 알아서 해주려면 말든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가면 그러면서 LTV를 이제 올리면 DSR 잡고 그런 건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안심전환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또 하잖아요. 금리 낮춰주고. 아니 그거는 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핵심은 뭐냐? 거기서 DSR 안 본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게 문제다. 제가 8월 달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무슨 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자, 우유빛깔 주진영. 와, 주진영님. 경제는 주진영.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와, 오늘 뼈 제대로 때리시네요. 자, 지금 이 전세제도 30년 된 대국민 사기극이다. 국민들의 폰지 게임. 중산층이 정부의 멱살을 잡고 끌고 온 제도다 말씀해 주시면서 방법은 정부는 DSR 부채 총액만 관리해라. LTV 주택담보대출 이 비율은 민간에 맡겨라. 전세 대출을 없애라. 이렇게 해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또 이 부동산과 경제의 흐름 보고요. 올해는 좀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현 변호사께서 뽑으신 키워드 김기현 울산 땅 의혹 법적 조치 경고. 자, 키워드로 꼽으신 이유는요? 지금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동안 좀 조용히 진행되다가 네네. 지금 이제 울산 땅 이 문제로 지금 시끄럽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됐어요. 갑자기 이분이 물론 뭐 법조인 출신이긴 하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패널들도 다 이게 체크를 꼼꼼히 그렇죠, 면적이며 가격이며 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뜨거운 이슈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그 법적 조치 예고하는 게 제가 보기에 오히려 자충수가 될 거다. 자충수가 될 거다. 키울 거다. 왜냐하면 법적 조치 예고한다고 해서 기자들이 기사를 안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 같은 패널들이 또 얘기 안 하느냐. 뭐가 있나? 더 얘기할 겁니다. 아니 일단 같은 법조인인 지금 저 누구예요? 황교안 후보가 검사 출신 대 판사 출신 지금 대결 아닙니까? 네네. 막지기 하고 있어요. 자, 장성철 소장님. 오늘 반박 기자회견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많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왜 샀고 지금 왜 갖고 있고 또한 본인이 그 노선이 변경되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송철호 시장이 그 연결되는 도로 노선을 본인이 용역 줘가지고 본인이 확장한 거 아니냐. 송철호랑 나랑은 정적이었다. 울산에서. 나를 이롭게 하는 거를 송철호 전 시장이 했겠냐. 그런 것을 보면은 뭐 그렇게 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아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법적 조치 예고하니까 바로 그 역할가 나오네요. 아니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르죠. 뭐 차명으로 산 건 아니니까 본인 명의로 샀으니까. 아니 부동산에 사고 파는 문제는 법으로 걸리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걸 얼마에 샀고 왜 샀고 그다음에 그 도로가 왜 갑자기 휘어졌고 현재는 시세가 얼마냐. 그게 핵심 아니에요? 원래는 직선이었던 도로가 왜 갑자기 휘어졌는가. 이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물론 본인은 이게 2007년 정도에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지역구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분이 또 뭐
뭐 국토위 그 당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2008년부터는 국토위 간사였고 그 전에는 아마 저 기재위 간사였는데 조심해가지고 잘 정확하게 어쨌든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 하지만 뭐 간사는 했었어요. 울산 남구을 의원으로. 그렇죠. 아예 제가 저기 고소 고발하지 말라고 그럴게요. 아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휘어진 이유가 문제인데 지금 뭐 송철호 시장 얘기하지만 본인 일단 지역구 국회의원이었고 예전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시도의원이나 뭐 이런 데는 되게 많아요. 땅이 있고 땅이라는 게 맹지잖아요. 그렇죠. 도로가 이제 어쨌든 뭐 터널이든 뭐든 도로가 지나가면 뭔가 좀 변화가 생기거든요. 맹지 상태 변화가 잘 안 생겨요. 아무것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그럼 그때 얼마에 샀는지, 지금 시세가 얼마나 하는지, 그때 왜 샀는지 이유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나이가 뭐 39세, 40세 정도였어요. 근데 사는 목적도 뭐 좀 애매하고 땅도 보통 넓은 게 아니에요. 35,000평이면 되게 넓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거를 이제 허위사실이라는 게 뭐 1,800배 올랐다. 뭐 그다음에 평당 뭐 180만 원이다. 이게 허위사실이라 그것만 얘기해요. 계속.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 하나도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고 이 사람이 이 땅 왜 샀지? 그때 얼마였지? 가격자기 얘기하는 게 자꾸 공시지가만 얘기해요. 사람들 또 공시지가에 관심이 없거든요. 시세에 관심 있지? 그럼 당연히 그 당시에 얼마에 샀는지 그다음에 지금 시세 얼마 정도인지 그 얘기를 해야죠. 왜 샀는지. 저는 사실은 처음에 왜 샀는지도 궁금하진 않아요. 뭐 어떤 이유와 목적, 뭐 사유와 사연이 있어서 땅을 이제 우연히 사놨는데 시간이 흘러서 KTX가 그쪽을 지나가게 된 게 지나간 게 아니고요. 영향력을 행사한 거냐 아니냐. 그냥 그 연결 도로가 난 거죠. KTX 역세권 연결 도로. 그죠? 많은 분들은 뭐 여기 그쪽으로 간다 생각하지 그건 전혀 아니고. 근데 제가 관심이 생긴 건 언제부터냐면 그냥 뭐 의혹 제기나 네거티브 하니까. 근데 장 소장님 갑자기 황교안 후보가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럴 때부터 뭐지? 그랬는데 터널이 지나간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입구더라. 그럼 상황이 다른 거 아니냐. 인도차도 없다고 하더니 가보니까 다 있더라. 맹지라 그러더니 뭐 이런 얘기들 막 하니까 관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궁금했던 게 39살 변호사가 그 맹지를 왜 샀냐. 제가 그쪽에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그 맹지를 왜 사냐. 맹지를. 왜 샀냐? 그랬더니 은퇴해가지고 목장을 하려고 했다. 목장을 하려고 했다. 근데 오늘은 다른 해명을 내놨어요. 선산으로 하겠다. 그래서 나는 팔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선산용으로 샀다. 네. 그래서 막 기자들도 물어봤어요. 오늘. 그렇게 골치 아프고 논란 생기고 그러는데 왜 안 파시냐. 선산으로 이용을 하려고 해서 나는 이건 팔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딴 거보다 우리가 검찰 수사를 하지 않으면은 솔직히 이거는 어떠한 영향력을 김기현 후보가 의원 시절에 시장 시절에 뭐 발휘를 했다라고 하는 걸 밝혀내기는 정말 어려워요. 내부적인 맞아요.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김기현 의원이 이거 바꾸는데 우리한테 압력 넣어가지고 했어요. 이렇게 하지만 밝혀내기 어렵다고요. 근데 자꾸 선거 과정 중에 나온 문제를 갖고 뭐 상대라든지 아니면은 패널들 아니면 문제 제기하는 언론사 법률적인 조치할 거야, 고소할 거야, 입다물어.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기현 후보가 그냥 울산 지역 국회의원, 울산 시장이었으면 이런 거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조명 안 해요. 본인이 당대표 하겠다고 나오니까 정치적으로 도덕적이냐 아니냐 그걸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법률적인 처리로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그래서 제발 좀 김기현 후보 측 이 방송 들으시면 법률적인 검토 다시는 운운하지 마시고 그냥 진솔하게 해명하시고 또 이 부분은 내가 당대표 나왔으니까 감내해야지. 그런 좀 통 큰 모습을 좀 보여주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법적 조치 자꾸 얘기하니까 정정해야 될게요. 법적 조치. 정정. 17대 때 산자위 간사. 17대 때는 산자위 간사. 18대 때는 국토위 간사. 국토해양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뭐 기재한 거는 취소하겠습니다. 기재위가 아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이게 막 조회 보니까 황교안 뭐 그 카페 막 블로그 막 이런 데 나와요. 사진 나오고. 근데 이게 막 처음에 뭐 비탈길이고 막 뭐 쓸모없는 땅이 되더니 보니까 별로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완만한 경사고 지금 얘기처럼 목장이나 선산 쓸 정도면 막 비탈길은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오늘 해명한 거 보니까 뭐 인근 임야가 20만 원이고 그럼 절반 이하일 거로 본다. 절반이면 평당 10만 원이라는 건데
그럼 3만 5천 평이잖아요. 네. 그럼 35억이에요. 그럼 이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그때 뭐 얼마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3,800만 원에 샀다고 했더니 뭐 그건 공시지가라 이게 아니라 네네네. 그러면 또 일부 언론에는 뭐 2억 얼마에 샀다는 보도도 있고 그럼 본인이 얼마에 샀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자꾸 이제 공시지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공시지가에 그러면 95% 할인해서 1,300만 원에 파세요.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천하람 후보가 그 공세를 하고 아마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 땅 1,300만 원에 판다 그러면 전국에 아마 뭐 100만 명이 몰려들 겁니다. 왜냐면 본인이 95% 할인해서 팔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속 얼마냐 물으면 공시지가 얼마입니다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가격에 95% 할인해서 팔면 돼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억울할 수 있겠네요. 1,800배 올랐다고 자꾸 하는데 뭐 사실은 뭐 100배 올랐다, 200배 올랐다. 근데 그것도 좀 명확하게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 샀다는 얘기를 왜 안 하는지 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천하람 후보가 이제 2차 토론회 때도 도대체 매도 호가 얼마 부르실 거냐. 우리가 인수하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인이고 개인이면은 땅 사고 팔고 뭐 땅값이 오르고 이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하지만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울산시장, 국회의원, 원내대표, 당대표인 사람이 과연 이 땅을 취득을 하고 이 땅값이 올라가고 노선이 바뀌는데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그거에 대한 검증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단 하나의 의문점 뭐 이런 것들 남겨두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약간 공격 포인트들이 다릅니다. 이 황교안 후보는 이제 진실이 뭐냐 밝혀라 이제 그런 거고 분명히 이제 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공세를 하는데 천하람 후보는 도대체 가격 얼마입니까? 우리에게 파십시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민주당에 있어봐서 민주당을 잘하는데 이런 의혹을 가지고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 필패다. 지금 이제 이런 공격 포인트잖아요. 네. 일리가 있습니까?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당장 울산 땅 진상 특위 TF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딱 뻔히 보여요. 의원들 다 거기 가서 사진 찍고 해명하고 울산시 또 방문하고 의혹 해명하라고 하고 또 몇 명 이제 또 내부자 제보 받고 폭로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거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감은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고 전망해 봅니다. 기시감이 들어요. 대선 때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성남시청 가서 자료 내놓으라 그러고 뭐 여기 가서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배워서 그대로 하면 되죠.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천하람 후보는 프레임을 울산의 이재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이 제일 아플 것 같아요. 성남의 김기현이죠. 아니 왜냐면은요 이게 정말 폭등했잖아요.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긴 했지만 막대한 금액으로 폭등했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는 어쩔 수 없이 상당히 정치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 현 변호사님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 같은 땅 투기 의혹이다 하고 꼽으신 키워드가 부록으로 달려 있는데 윤 대통령 장모 최 씨의 성남시 도촌동 땅 투기 의혹 이게 사실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거 맞습니까? 네네.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장모잖아요. 장모가 이제 차명으로 땅을 샀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그 들키면 이제 과징금 부과를 해요. 과징금이 한 50억 정도, 54억 정도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행정소송, 취소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맞다, 차명으로 산 게 맞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과징금 대상이다. 그렇죠. 그때 이제 중요한 증언이 보니까 2개 있던데 하나는 그때 중개사. 중개사가 뭐 돈을 누가 갖고 가는지 누가 계약을 했는지 어쨌든 실제 소유자가 하기 마련이니까. 그다음에 그걸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 장고 증명서 아시잖아요. 그 만들었던 분들이 그분도 나와서 이거 맞다. 장모 거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 차명으로 산 거라는 걸 인정한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차명이 아니다 이랬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공직선거법이 문제돼요. 왜냐하면 토론회 같은 데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손해만 봤다 그랬는데 10원 한 장도 피해를 안 줬다 그랬죠. 근데 어쨌든 40억에 사서 3년 만에 90억에 팔았어요. 뭐 세금도 냈겠지만 그러면 이게 그리고 사실은 이 동업자와 이런 관계에서 뭐 분쟁이 많았거든요. 고소고발도 있고. 그럼 단순히 뭐 남한테 피해 안 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도 사실은 부동산 투기 맞잖아요. 차명으로 산 거니까. 장 소장님 여기 그럼 대통령실 해명이 혹시 나올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럽다는 생각이 좀 들고 부럽다? 이것이 그냥 50억 벌었잖아요.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거짓말, 잘못된 해명을 했다면 저는 어느 정도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자꾸 언급되는 것 자체를 꺼려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법원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부분이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법원에서 우리 판단 받아보지 않았느냐 그런 건데 어쨌든 참 이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가족 이 부동산 문제는 참 짊어지고 가야 할 숙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죽하면 이제 장 소장님 좀 이제 우회적으로 부럽다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안 부러우세요? 예. 근데 사실은 아니 안 부러우시냐고요? 저는 안 부러워요. 저는 땅하고 집 큰 거 하고 땅 많은 게 제일 피곤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럼 뭐 금괴가 있으신가 보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자, 그냥 방송이 즐겁습니다. 의미가 있고요. 자, 장성철 소장께서 꼽으신 키워드 이재명 대표. 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자, 깡패지 대통령이냐. 이유는요. 키워드로 본인이 꼽으신. 되게 억울하고 힘들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 정적 죽이기에 내가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오늘 한 발언들을 보면 깡패, 폭력배 뭐 이러한 좀 발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한테 깡패라는 표현은 좀 과하고 심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적인 리스크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것은 아니죠.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저질렀다라고 생각되는 비리 의혹이란 말이에요. 검찰로서는 조사 안 할 수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인 용어와 좀 저급한 단어로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자, 현 변호사님, 국민의힘에서는 깡패 단어와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다. 인성이 바닥이다. 이런 표현도 나왔어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태? 저는 이런 논평 나올 줄 알았어요. 알고 있었다. 매일 그런 얘기 하니까. 근데 이 발언이 사실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그렇죠. 검사 시절에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비유해서 한 거거든요. 그거를 인용한 거다. 그렇죠. 인용한 거기 때문에 이제 없는 말을 만드는 건 아니고. 그럼 그 당시에 그럼 검사 보고 어떻게 깡패라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검사들이. 그때는 국정농단. 그리고 어쨌든 특검 수사팀장으로 오른 상황이라 되게 그때 국민들이 다 이렇게 멋있게 봤어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때 왜 어떻게 검사 보고 깡패라고 하냐 이런 말 안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말을 그대로 갖다 딴 건데 깡패지 대통령이야. 그래서 뭐 어떻게 대통령 보고 깡패라고 하냐. 이건 이제 사람에 따라 다리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지금 상황이 굉장히 폭력적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적 표현인데 그거를 요 단어 하나 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양쪽 다 비판을 하고 싶은 게 이재명 당대표 비리 범죄 혐의가 있는 거는 맞죠. 당대표 되기 전에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그렇더라도 일단은 한 1,700여만 표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민주 진영에서 지지자들이 당대표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개항을에 있는 주민들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협치 대상으로 안 삼고 대화 없고 그냥 막 정말 저급한 표현을 통해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것도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어쨌든 범죄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에 당대표는 예외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본인 당하고 있다고 조사받고 있다고 뭐 박홍근 원내대표는 뭐 300여 건의 압수수색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잘못한 거 있으면 검찰은 검사는 압수수색 통해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게 그들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깡패라는 표현은 이건 국격과도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현 변호사님하고 저녁에 술자리 하다가 이게 뭐야 대통령 지금 뭐야 막 이런 표현이 할 수 있지만 공당의 대표께서 이건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쪽 다 문제가 있다는 저는 아마 이 방송 나가면 아마 댓글로 많이 달릴 것 같은데 반대보다는 찬성이 훨씬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중요합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한번 제가 볼게요. 끝나고 나서. PD님이 막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야 이런 소리는 있다.
장성철 마음에 없는 소리 하면서 힘들겠구나 고생한다. 저 마음에 있는 소리 합니다. 모든 국민이 법에 평등하죠. 그럼 왜 이게 이재명 대표만 못 잡아서 이렇게 안달해요? 다 알잖아요. 이게 300번 이상 압수수색하고 뭐 김건희나 뭐 정모는 뭐 수사도 안 하잖아요, 제대로. 네네. 그런 걸 사실은 보고 하는 거죠. 국민들이 다 그럼 이 수사가 공정하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수사라는 건 뭐 범죄가 있으니까 수사한다 전에. 형평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왜 한 사람 한 특정인을 딱 이렇게 선정해 놓고 비슷해요. 지금 수사하는 방식이 예전에 뭐 조국 장관 수사하는 방식이랑 비슷한데 왜 그러느냐 이거 따지는 거죠. 네, 자, 이 상황에서 뭐 이재명 대표 입장은 자 오늘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사법 사냥이 일상화됐다. 자 들여다 보니까 대북 송금 의혹으로 지금 경기도청 압수수색 어제도 했고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이 이번 정부 들어서 어제까지 325회다. 경기도는요, 이게 한 달에 2번꼴 압수수색 당하느라고 도정하기 어렵다. 뭐 이런 이제 또 항변도 내놨어요. 현 변호사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을 맡고 계시니까. 네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분을 처음 안 건 이제 지지난번 총선 때 사실 제가 사무실이 수지에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수지에 출마했었어요. 그래요. 그때 근데 이제 경선 탈락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용인 처인구로 그 다음 지난번 선거 때 가서 이제 그때부터 알았는데 사실은 뭐 수사는 뭐 처음 수사는 굉장히 좀 말도 많았고 옥신각신하고 했는데 어제 조사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 좀 차분한 분위기였고. 근데 이제 이가 하나 빠져가지고 임플란트가 하나 빠져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구치소 안에서는 안 되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정도에 외래 치료할 것 같고. 외래 치료. 그다음에 대질은 지난번에 막 4인 대질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되게 좀 소란스럽던데 뭐 아마 어제는 1대1로 하고 앞으로도 아마 1대1로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혐의에 대해서 이 전 부지사는 지금 계속 이제 이거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입장이죠. 네. 그런데 김성태 회장이 다양한 얘기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형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제 실문 과정 중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관련해서 이제 김성태 회장이 풀어놓기 시작을 하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니거든? 나 몰라.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부정만 해서는 과연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거기서 또 이제 어떤 팩트들이 뒷받침될 것인가, 또 어떤 진술들이 나올 것인가.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아까 4명 대질 신문도 잠깐 현 변호사님 언급해 주셨지만 어제는 김성태 씨와 1대1 대질 조사인데 차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 보도는 이래요. 김성태 씨가 전 회장이 형님 잘 생각해보라. 또 내 주변 다 구속됐다. 그런데 이거 사실입니까? 이럴 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수사 과정에 나온 얘기인데 뭐 지난번에 했던 얘기도 있고 뭐 어제 얘기들은 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온 거 보면 지난번에는 이제 내 주변이 다 구속됐다. 가족 뭐 친지들이잖아요. 대부분 임직원들이 10몇 명, 12명인가 구속됐다 그렇고 이제 회사 망한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어찌 보면 이제 압박을 받고 있겠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수사하면서 검찰 측하고 물론 옥신각신했습니다만 이제 두 가지 정도 의문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계속 소환은 이제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라고 소환을 하고 있는데 이제 등자를 붙일 때도 있고 안 붙일 때도 있어요. 등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조사는 다 대북 송금하고 있으니까 이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근데 이제 명확히는 안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김성태 전 회장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기소가 안 됐어요.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공범이거든요. 근데 주범이 기소가 안 되는데 공범만 수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없는 죄가 걸릴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이 사건의 핵심은 저희들은 결국은 김성태 쌍방울이 어떤 그 대북 테마로 해서 나눠서 광림의 주식을 엄청 띄웠다. 물론 그 계산 방식에 따르지만 뭐 2천억 3천억 정도 수익이 있었을 수도 있다. 물론 얼마나 실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가가 막 두세 배 막 뛰었거든요. 계속. 그러면 결국은 대북 테마주로 엮기 위해서 북한에 투자를 한다고 막 그때 언론에 났어요. 1,000만 달러 막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났었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주식을 부양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분이 예전에도 그런 경력이 있어요. 2013년, 14년, 15년에도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처벌받은 적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뭐 그렇게 하지만
거의 빚을 내서 이렇게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회사를 키워왔거든요. 그러면 많은 국민들은 그러면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 그럼 수사하고 기소를 하느냐, 이거 관심 가져야 되는데. 네네네. 검찰이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그거는 기소를 안 했어요. 안 하고. 뭐에 대해 기소했냐면 공시의무 위반. 공시라는 거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전환사채를 하면 이자가 얼마입니다. 내야 되는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담보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투자자입니다. 근데 막 자기끼리 아는 사람인데. 네. 그런 거 공시 잘못했다는 거는 뭐 벌금형도 있고 이래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김성태 회장의 생각은 어쨌든 형을 좀 줄이고, 왜냐하면 주가 조작은 형이 엄청 무겁습니다. 공시 위반은 형이 가벼워요. 형도 줄이고, 근데 주가 조작으로 만약에 수익을 얻었거나 불분명했을 때도 그 수익을 몰수하게 돼 있어요. 그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수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김성태 회장과 검찰이 이해관계 좀 일치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해관계라는 게 결국은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잡기. 거기에 제가 보기에 서로 이해관계에 좀 일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이 김성태 전 회장 재판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지켜볼 대목이고요. 지금 수사 기록만 뭐 100건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거 여쭤봐야 되겠어요. 장 소장님. 네. 27일 이제 월요일이 되면 바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습니다. 네. 한번 예언 같은 예측을 좀 들어보죠. 이탈표. 민주당에서. 민주당 이탈표는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별로 안 나와요? 네. 부결은 확실하고. 왜냐하면 당내부 분위기를 뭐 현 변호사님 같은 분들에게 들어봐도 이번에는 좀 총론적으로 부결시키자라는 의지가 강한 것 같고, 또한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성향의 의원들도 부결표 던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결표는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이 다 참석을 하면 175표는 기본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전 더 나올 것 같아요. 더 나올 것 같다. 국민의힘의 이탈표. 국민의힘에서 아니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질질 끌려가듯이 유지되어야 우리가 총선에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부결에다가 표를 좀 던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전략적으로 부결이 된 다음이 이제 민주당 문제 같아요. 뭐 조홍천 의원이나 서른 의원이나 얘기 나눈 거 보면 일단은 요거 부결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의 처신에 대해서 문제 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4월 달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거든요. 그때 만약 비명계 후보가 원내대표가 되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반감이 현실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상당히 본인의 사활을 걸 정도로 자기 계파 사람이 를 밀어야 한다. 안 그러면은 당이 더 큰 분란에 휩싸일 수가 있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지금 장 소장님이 이제 전망해 주셨는데 짧게 현 변호사님도 전국 전망해 주시죠. 아니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175표 나온다는데 위기다. 그럼 말이 되겠어요. 175표 나왔다고 그러면 국민의힘 이탈표가 많구나. 저 당에 문제가 있다. 다들 이제 윤석열 캐비넷 무서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더 힘이 실리죠. 이탈표가 만약에 뭐 169보다 적게 나오면 이제 이탈표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뭐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아마 다음 타겟은 쌍방울일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뭐 지금 남북교류협력법은 어려운 것 같고, 이제 뇌물죄 적용하려는 것 같은데 대가관계라든지 제3자 뇌물이 되려면 뭐 청탁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경기도가 뭐 대북사업을 해줄 거 있는지 모르겠고, 또 제3자 뇌물 되면 이제 북한이 받다는 건데 북한 사람 불러서 조사해봐야 되잖아요. 당신 뭐 해줄 건지.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뇌물죄로 엮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형은택 변호사와 각설하고 시즌2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도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금요일이죠. 자,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